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강쌤 이광조입니다. 시험 보기 전에 이 내용만큼은 반드시 공부하고 시험 보자. 화학 1의 시험 정리 특강입니다. 자,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내용도 살펴보겠는데요. 사실 중간고사 때 좀 고생이 많았죠. 예, 고생이 좀 많았을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수월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내용들만 잘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탐슨의 음극선 실험입니다. 음극선 실험은 뭐냐면 전자 발견할 실험이에요. 그래서 쏟아져 나오는 전자들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전극을 걸어줬더니 마이너스 극에서 뭔가가 나오더라. 계속해서 뭔가 나오더라. 그걸 이제 음극에서 나오는 광선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음극선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장애물을 설치했더니 다 이렇게 빛이 통과되는데 그 장애물 있는 부분만 얘가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림자가 생긴다. 그래서 얘는 직진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다가 바람개비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걔네들이 바람개비를 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자는 질량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왜 그 질량이 있는 거냐면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량을 갖게 되는 이제 물리적인 내용입니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속력을 갖고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량을 갖게 돼요. 근데 이렇게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애가 어떤 다른 물체에 충돌하거나 그러면 이게 충격량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얘기는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충격을 받은 게 바로 뭐냐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운동량을 전해준 만큼 충격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합니다. 운동하고 있느냐, 속도를 가지고 있느냐, 또 다른 하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얘는 속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질량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바람개비가 충격받은 걸 봤을 때는 얘네들은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 잡아두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면서 플러스 극으로 이제 휘죠. 이렇게 나오면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휜다는 얘기는 얘가 전기를 띠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플러스로 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 전하라는 것은 뭐냐면 전기의 단위예요. 전기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세기 위해서 단위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단위 만들어 놓은 거 징글징글한 게 몰이잖아, 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탐슨의 원자 모형은 양전하로 된 공해. 다 전체적으로 얘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플러스로 되는 얘기는 다 바탕이 플러스가 된 상황에서 마이너스 입자, 질량을 가진 입자 마이너스 전자들이 박혀 있다. 이런 것을 원자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결론과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원자 핵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보게 되면 그럴듯하죠.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밖에 있는 전자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속 깊이 숨겨져 있는 핵을 발견했다. 이 순서거든요. 일리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알파 입자라는 거는 꽤 묵직한 입자를 계속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알을 쏘는 것처럼 막 쏴댔는데 이것도 세 가지 특징을 잘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원자핵의 특징들, 원자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원자핵의 특징까지도 알아내게 됐습니다. 자, 막 쐈더니 여기서 쏜 알파 입자들이 그냥 직진해서 통과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파 입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러더퍼드가 실험한 건데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를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묵직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막 쐈는데 그냥 직진해서 통과했다는 얘기는 원자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원자핵은 크기가 작다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자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다 빈 공간이니까 그냥 직진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여기 그 앞서서 탐슨이 발견한 전자 때문에 플러스 쏘게 되면 전자들이 얘를 잡아당기지 않나요 하는데 문제는 전자에 비해서 알파 입자는 굉장히 질량이 커요. 전자를 총알 하나로 보면 이 알파 입자 같은 경우는 완전 대포알보다 더 큰 거야. 질량이. 그러니까 얘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면 암만 전자가 잡아당겨도 뚫고 갈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됐죠? 그래서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의 입자가 알파 입자가 신기한 거야. 여기서부터 휘는 애가 발생해. 그러면 마이너스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전기적인 힘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영향을 거의 못 줄 거거든요. 왜냐하면 질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얘를 휘게 만드는 애가 있다는 얘기는 얘를 밀어내는 애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 지금 전자 같은 경우는 잡아당길 수 있지만은 전혀 얘는 영향을 못 미칠 거거든요. 그런데 얘를 밀어낼 수 있을 정도면 질량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플러스 전기를 띤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붙여서 생각하면 대부분을 통과하는데 어느 부분, 자, 대부분은 다 직진해서 통과하는데 어느 부분을 지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굉장히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빈 공간에 해당하는데 어떤 소수의 극소 부분에 아주 작은 지엽적인 부분에 질량이 묵직하고 플러스 전기를 띠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살펴본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아주 극소수는 튕겨나오는 것까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대로 욜로 들어간 놈은 튕겨내더라. 그래서 그 튕겨내는 이 묵직한 녀석을 이름을 뭐로 붙였냐면 원자핵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원자핵은 질량이 굉장히 크고 플러스 전기를 띈다는 거를 이 두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러더퍼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튕겨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거든. 사실은 이제 러더퍼드가 실험한 게 아니고 러더퍼드 대학원 조교들이 다 실험했는데 그 제일 힘든 건데 그거를 그냥 놀면서 러더퍼드는 그걸 가지고 분석만 했어요. 자, 어떻든 간에 선생님 나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 과학 그 어벤져스 시리즈 있죠? 과학계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러더퍼드 편에서 이거 다룰 겁니다. 이거 완전 거저먹었어요. 자, 어쨌든 간에 튕겨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알파 입자가 굉장히 세게 쐈거든. 그 운동량이 굉장히 큰 거야. 근데 얘가 튕겨나갔다는 것은 마치 뭐냐면 얘네들이 전자만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대포알을 쐈는데 휴지 한 장에 부딪혀서 대포알이 튕겨나왔던 그런 거와 맞먹는 충격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핵의 그 존재를 몰랐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가지. 대부분 원자는 빈 공간이에요. 그 중심에 아주 작게 원자핵이 존재하는데 걔는 작지만 엄청나게 질량이 크고 아주 묵직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전기를 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은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며 중심의 질량이 매우 크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존재한다. 이런 사실을 발견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원자를 우리가 이제 오늘날 원자를 정확히 구분을 하게 되면 원자는 핵과 전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핵이 중심에 있고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때 이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핵을 우리가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핵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이 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전자다. 전자로 되어 있다. 요 자체가 원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원소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어 칼륨 같은 경우 19번 칼륨은 하지 말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나트륨 같은 경우 11번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가 20이가 됐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핵이에요. 핵에 대한 양성자가 11개 들어있고 그러면 그거랑 동일한 수나 그것보다 많은 중성자가 11개가 들어있어. 이게 핵의 질량이거든. 그러니까 묵직한 거야. 그래서 이 스물둘이라고 한 게 이게 질량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가 주변에서 11개가 돌고 있는 게 바로 나트륨 원자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름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양성자, 중성자는 질량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자는 질량에 아주 일조를 하는 거지 요 전기적인 부분은 말 그대로 중성, 그래서 전기적인 부분에서 아무런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됐죠? 반면에 전자는 얘에 비해서 엄청나게 작죠. 2000배 정도 작아요. 그러니까 질량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죠. 그래서 질량 부분을 봤을 때는 얘가 아무런 효과를 거의 없다고 봐도 되지만 양성자, 중성자에 비해서 전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성자는 아예 빠져 있고 얘랑 대등해요. 질량과 관계없이 전기적인 성질은 완전 1대1입니다. 완전 양성자와 맞먹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성인 3명하고 성인 1명과 어린이 2명이면 어린이 2명은 청소년 요금으로 반값을 받지만 질적으로는 반값을 받지만 사람 수는 3명하고 똑같죠. 그래서 의자는 3개를 동시에 준다고 그랬어요. 어른 셋이나 애들 셋이나 의자는 3개를 내줘야 되는 거야. 이거랑 똑같아요. 무슨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 표시 방법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왼쪽에 있는 부분이 다 뭐냐면 이쪽 넘버링은 바로 핵이에요. 핵. 그래서 물리에서 다루는 게 이쪽이에요. 반면에 오른쪽 넘버링은 뭐냐면 이게 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에서는 이 부분을 주로 다룹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자에 대한 기본 특성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또 표시를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알면 알겠지만 얘 가지고 해요. 다 화학은. 이쪽이 바로 뭐냐면 전자가 2개가 나갔어. 그러면 플러스 2 써주면 돼. 전자 2개 빠져서 지금 플러스 2예요. 원래 중성이거든.
전자가 만약에 3개가 들어왔어. 뭐 하나가 들어왔다고 해보자. 하나가 3개가 할까요? 3개가 들어와서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 지금 전체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전자 3개 들어와서 얘는 마이너스 3이야. 계속 이거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얘의 개수거든. 그러니까 왼쪽 넘버링은 아까도 말했지만 요거는 양성자의 개수. 이건 핵의 질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개수예요. 됐죠? 여기 질량수고, 여기 여기 핵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넘버링 쓰는 게 바로 전자에 대한 넘버링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소의 동위원소라는 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동위원소는 뭐냐면, 양성자수는 같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수소예요. 근데 중성자수가 다르면 이건 정기적인 성질은 똑같죠. 대신에 질량이 점점 중성자수가 많아질수록 우량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량화 원소야. 그러니까 똑같은 원소이긴 하지만 질량이 다른 애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평범한 수소는 양성자수 하나, 그 다음에 질량수가 하나예요. 중성자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수소인데 우량화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양성자가 2개가 되면 헬륨으로 넘어가. 다른 애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 지금 양성자수는 똑같은데 중성자가 하나 들어가. 우량화. 그 다음에 여기는 초우량화. 중성자가 2개에서 점점 무거워지죠. 질량수가 점점 커지는 이런 걸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위원소는요. 잘 보세요. 뭐만 달라요? 중성자수만 다르. 이 뭐야? 중성자수만 다르죠. 중성자니까 선생님이 아까 넘버링 할 때 어느 쪽 넘버링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똑같은데 이쪽 넘버링이 달라지죠. 보세요. 1 똑같은데 여기가 1, 2, 3으로 달라지죠. 이게 바로 핵영역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에서 다뤄요, 핵은. 아시겠죠? 근데 화학적 성질은 같다. 여기 있는 전자의 개수 이런 거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까. 원자라고 하면 다 중성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보호의 원자 모형이죠. 보호의 원자 모형이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대학을 가면 이것도 틀렸다라고 배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양자역학 모델 쪽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 그리고 보호의 원자 모형이 사실 수소까지만 맞고 그 다음부터 틀리긴 하지만 굉장히 잘 만든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호의 원자 모형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나중에,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간다. 화학 쪽이나 뭐 공학 쪽으로 대학을 안 간다 그러면 그냥 보호의 원자 모형만 이해해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살다 죽어도 돼요. 예, 그리고 살다 죽어도 되는데 만약에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면 더 나은 이제 더 발전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을 여러분들 제대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우선은 러더퍼드까지 해서 핵이 있다는 거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전자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 알게 됐는데 이 전자가 쉽게 말하면 이 전자라는 게 어떻게 있느냐. 그래서 이 지금 보호라는 것은 전자가 있을 게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탐슨처럼 막 이런 식으로 전자가 막 아무데나 막 푸딩처럼 막 이렇게 박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얘가 전자가 있을 때가 딱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게 궤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게 사실 이 원자라는 게 3D잖아요. 그래서 이걸 궤도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이건 2D적인 입장이고 기찻길 같이 2D적인 입장이고 얘가 입체적인 구모양이라고 한다면 그걸 그래서 껍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D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1껍질, 2껍질, 3껍질 순서대로 원자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껍질이 점점 이제 늘어나죠. 그때 이제 요 이름을 K껍질, L껍질, N껍질, N껍질 K, L, M, N으로 얘기했어요. N으로. 왜 그렇게 정했어요? 처음에 정한 사람 마음이야. 여러분 이름 왜 그래요? 부모님 마음이지 뭐. 됐죠? 주양자수라는 건 이 넘버예요. 첫 번째 개도 그냥 1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2, 3 그래서 이거를 양자수라고 합니다. 이게 주된 양자수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연결할 수 있으면 돼요. K, L, M, N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그게 1, 2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더 많은 껍질 수도 있죠.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준이라는 거 잘 보세요. 이게 준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이게 더 힘들어요. 이게 영어로 하면 그냥 에너지 레벨이에요. 그럼 여기가 레벨 1이고요. 레벨 2고 레벨 3예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커진다는 것은 껍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에게서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겁니다. 누구 에너지가 크다?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해요. 화학은 뭐 다루는 거야? 전자. 전자 에너지가 큰 겁니다.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레벨이 올라갈수록 커진다고. 그럼 왜 바깥쪽 궤도로 가느냐? 자, 보세요. 선생님 단순하게 생각할게요. 전자가 여기 있어요. 플러스 때문에 잡아당기죠. 얘는 질량 묵직하고 얘는 질량 작으니까 얘가 끌어당겨져야 돼.
근데 다음 단계로 원자핵에서 멀어졌대. 플러스를 이기면서 멀어졌다는 얘기는 뭐야? 전자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지. 이해갑니까? 그 다음 레벨 3로 간 거는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준위가 올라갈수록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많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여러분들 뭐 선생님 수업 들어본 친구들 알겠지만 뭘로 표현해요? 이게 부모님이거든. 그리고 요거를 딸들로 표현해. 그래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껍질 수가 이게 뭐 KLM으로 넘어갈수록 전자 갖는 에너지가 크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한다고 선생님 표현하는 거야.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능력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게 뭐냐면 능력 키워서 결과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능력을 뭘로 표현하면 되겠어? 에너지야.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충분히 지금 이 부모님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 원자에게 전기력에 관련된 에너지를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갖게 돼서 완벽하게 여러분 능력 갖추면 뭐가 되는 거야? 더 이상 여기 속박에서 벗어나 뭐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프리 일렉트론이 그 얘기예요. 부모의 속박에서 벗어나 완전히 독립체가 된 거야. 그게 자유전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좀 지저분하게 그렸는데 자, 싹 다 제거를 하고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K 껍질, 원자핵이 여기 있는 거야. 1껍질, 그 다음 2껍질, 3껍질, 에너지 레벨 1, 에너지 레벨 2, 에너지 레벨 3. 그래서 여기서 이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먹으면 이 전자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이만큼의 레벨 2로 점프를 할 수 있고요. 전이를 할 수 있고요.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또 획득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는 이쪽으로 점프할 수 있고 요 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받으면 한 번에 레벨 1에서 레벨 3까지도 갈 수 있어요. 주의사항 보호원자 모형은 이게 이제 양자의 개념인데 만약에 요거 중간 정도의 에너지가 받게 되면 중간에 거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얘들이 존재할 쉽게 말하면 전자들이 존재한 궤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껍질은 그래서 중간 에너지 먹어도 어떻게 된다? 여기 점프 못합니다. 중간에 걸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요 자리에 그대로예요. 그럼 가장 많은 질문, 특히 물리 공부하는 친구들 많이 질문하는 거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얻게 되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쏴줬어. 이만큼의 에너지를 쏴줬어. 그럼 여기에 걸리고 요만큼 남을까요? 아니에요. 요만큼 에너지가 있어도 점프 못합니다. 이게 이제 양자란 개념은요. 정확히 이만큼을 줘야지만 그만큼만 먹어야지만 올라가고 이거보다 부족해도 못 올라가는 건 여러분 잘 이해하죠? 이거보다 넘어가도 못 올라가요. 정확한 그 값만 가져야 돼서 이게 그래서 처음에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값과 정확한 값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만큼 점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부족하면 제자리. 이거보다 넘쳐도 제자리. 여기 넘쳤으면 요만큼 남기고 여기 걸친다 이런 거 없어요. 정확한 그 값, 정확한 값만 먹어야지만 다음 껍질로 넘어갈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얘가 좌천이 될 수도 있다고. 승승장구해서 에너지 먹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지죠? 여기 있던 레벨 3가 레벨 2만큼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를 토해내는 겁니다.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고 완전히 다 토해냈다. 그럼 어떻게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야지. 사업한다고 그냥 승승장구해서 나갔다가 다 말아먹고 왔어. 다시 집에 들어와야지 어떻게. 길거리에서 노숙할 수는 없잖아. 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적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암기적인 내용. 자, 선생님 정리할게요.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인데 얘가 좌천되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막 레벨 올라갔다가 갑자기 그 에너지를 토해내는 거야. 그때 토해내는 에너지 형태가 바로 뭐냐면 빛의 형태예요. 그래서 봐봐요. 라이먼 계열,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그래요. 저 무한대부터 쭉 하는데 여기 에너지 레벨 1 그렇죠? 주양자수 원인 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거의 여기 원자핵이 여기 있잖아. 그냥 뭐 최악으로 떨어진 거지. 이때 엄청나게 제일 많은 에너지를 토해낼 거 아니에요. 어떻든 간에. 다음 단계 2단계로 떨어지는 것보다 어떻든 간에 어디서 떨어지든지 간에 1단계로 떨어지는 게 제일 많은 에너지를 토해낸다고. 그때 어떻게 가장 강한 자외선을 빛 형태, 그러니까 빛 중에서도 자외선을 방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외선 영역. 이것이 바로 뭐냐면 N 주양자수가 1인 곳으로 떨어질 때. 이거 암기적인 요소예요. 자, 발머 계열 있죠? 발머 계열은 그 2단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가시광선이 나옵니다. 어디서 떨어지든 다 여기 주양자수 2로 떨어져요. 에너지 레벨 2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파생 계열 같은 경우는 3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외선 영역으로 떨어지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요게 자외선이면 그보다 에너지 작은 게 가시광선이고 그보다 에너지 더 작은 게 적외선이잖아요. 그 순서예요. 토해내는 에너지 양이 점점 줄거든. 그래서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양자 수가 N3로 가는 거. 아시겠죠? 특히 가시광선을 N2로 알아두세요. 그럼 끝났습니다. 그럼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건 N1이죠? 그럼 에너지가 더 셀지 테니까 이게 자외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덜 떨어진 거 N3로 떨어지는 거 이건 적외선. 그러니까 이것만 잘 기억해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오비탈의 개념, 이제 화학원에서 여러분이 처음 배우는 거 중학교 때도 다루지 않았던 건데 이게 전자 발견 확률이에요. 확률 밀도 함수거든요. 함수를 갖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참 되게 재밌는 게 이것도 선생님 또 다룰 내용이지만 전자를 발견했을 때 화학은 전자라 그랬죠. 전자는 우리가 입자적인 성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림자가 생기니 무슨 바람개비를 돌려서 질량을 가지고니 다 해가지고 전자는 입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게 탐슨이라는 사람이 전자가 입자라는 거,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라는 걸 발견해서 노벨상을 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자가 파동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누가 발견했냐? 탐슨이 발견합니다. 공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가 입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아버지 탐슨이고요. 전자가 아니야 파동이라는 걸 발견한 사람은 아들 탐슨입니다. 이건 진짜 위대한 부자지간이지. 우리 집안은 전자 하나만 조진다 이래가지고 와, 이게 지금 입자와 파동은 완전 정반대 성질이거든요. 얘네들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둘 다 성질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 나중에 드브로의 물질파에서도 여러분 공부하겠지만 이거예요. 대단하죠. 아버지 탐스는 전자가 어떻게 입자라는 걸로 노벨상 받고 그 한참 뒤에 아들 탐스는 전자가 아니야 파동이라는 걸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입자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원자핵에서 색깔 좀 바꿀게요. 전자를 이런 식으로 입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파동적인 형태로 나타내면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파동은. 그래서 이 파동이 이제 있을 확률들을 계산한 게 바로 이 오비탈 개념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슈레딩거 방정식이나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나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확률이라는 거를 이제 막 점으로 표현해가지고 얘가 전자가 있을 부분을 많이 있을 땐 진하게 칠한다 이렇게 하는데 전자가 있을 공간 분포라고 그냥 우리가 편의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S 오비탈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오비탈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있을 확률인데 이 녀석은 여기 자 원자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전자가 존재할 거를 이렇게 뿌옇게 나타내는 구 모양으로 나타내는 게 S 오비탈이에요. 됐죠? 요 자체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요 S 오비탈에서 이게 첫 번째 껍질에 있을 확률이고 두 번째 껍질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오비탈이 커지겠지. 오비탈이 커져. 그래서 S 오비탈이 더 커져. 두 번째 껍질로 가면. 세 번째 껍질로 가면 더 커지겠지. 커져. 이런 식으로. 그래서 S 오비탈은요. 우선은 구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방향성이 없어요. 어디로 접근하든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같은 거리, 같은 확률이에요. 거리가 같다면 여기서 만약에 이 거리에서 발견될 확률이 10이라 그러면 이쪽에서도 10이고 여기도 같은 거리라면 다 10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껍질 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어떻게 된다? 오비탈의 크기 커지고 당연히 껍질 수가 커지니까 에너지도 커진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S 오비탈에다가 껍질 수를 여기다 써줘요. 첫 번째 껍질이다 그러면 여기 1S, 두 번째 껍질이면 두 번째 S, S는 S인데 두 번째 S, 세 번째 껍질이면 주양자 수 세 번째에 있는 S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에너지가 크다라는 거. 그리고 얘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KLML 즉 1, 2, 3, 4의 모든 껍질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게 S 오비탈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전자를 입자적으로 표현하면 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암기예요. 이걸 여러분한테 이해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쉬운 내용이긴 하니까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을지 몰라도 조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그 다음 오비탈이 뭐냐면 p 오비탈. 요 S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 오비탈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p 오비탈이거든요. 우리가 크게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 sp, d, f가 있는데 요 정도는 알아두긴 해야 되는데 정확히 알아둬야 될 거는 sp 정도만 우리 고교 과정에서 화학원에서는 요 정도만 알면 돼요. 됐죠?
얘는 방향성이 있어요. 요런 모양이거든요, 전자가. 그러니까 s 오비탈은 요런 모양이었죠. 근데 얘네들은 p 오비탈은 요런 모양이야.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이 있어서 거리에 따라서 여기서 접근하느냐 여기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요. 전자가 있을 확률이. 그러니까 전자가 있을 곳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잘 보세요. 요렇게도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x축상이 있죠. 그럼 이건 대칭이 아니란 말이야. 완전 구형 같은 경우는 이거는 방향성이 없지만 y 방향으로도 생길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g 방향으로도 생길 수 있죠. 이렇게 3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방이 3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3개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s오비탈은 가장 기본인데, 그 다음에 이 p오비탈부터는 이제는 옵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껍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s만 가지고 있어. 가장 기본인데, 아니 레벨이 작은데 어떻게 그 옵션들을 막 차. 레벨이 올라가야 좋은 아이템들을 그 다음부터 하나하나 차는 거지. 무슨 초보자 단계부터 무슨 뭐 끝판 옵션 뭐야 그거 끝판 아이템을 어떻게 차. 능력이 돼야 차지. 그래서 여기는 기본만 있고 다음 껍질에 바로 p 오비탈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양자 수가 in 레벨 2부터 존재가 돼요. 당연히 여기서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껍질에서는 s만 있죠. 두 번째 껍질부터 s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이런 p 오비탈도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거 조금 지우고요. 이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p 오비탈은 레벨 2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찰 수 있는 건데 3, 4, 5 올라갈수록 당연히 에너지는 커지겠죠. 근데 이게 레벨 1이라고 하면 이게 레벨 2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레벨 3, 그 다음에 레벨 4 이런 식으로 레벨 4, 레벨 5는 더 크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방향성이 있어서 한 껍질에 3개가 존재한다. 이걸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주양자수입니다. 지금 여기 P라는 것은 오비탈의 종류예요. S 같은 경우는 S라고 쓰고 만약에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이다 그러면 1S, 뭐 세 번째다 그러면 세 번째 있는 옵션이다 그러면 3S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되겠고요. P오비탈로 지금 여기 써 있네요. 그럼 세 번째 껍질에 있는 P오비탈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 같은 경우는 공간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P 같은 경우는 3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세 공간이니까 X거나 여기 보면 X쪽이거나 아니면 Y쪽이거나 아니면 G방향이다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자, 참고로 DF를 보게 되면 얘보다 차원이 더 높은 더 훌륭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하나였죠? 3개였죠? 여기는 차원이 5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5개. XOH 말고 2개 차원 더 있고요. F는 더 고급이죠? 그래서 1, 3, 5, 그 다음에 7이에요. 얘보다도 2개의 차원을 더 점유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냥 상식적으로만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양자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거 되게 쉬운 내용입니다. 괜히 숫자들이 많으니까 어려워하는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여러 번만 보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주양자수라는 거 우리가 했어요. 바로 껍질수예요. 껍질수. 전자 궤도 껍질수. 자, 이렇게 원자기 있으면 첫 번째 이게 에너지 레벨 1이에요. N으로 쓰잖아요. 이게 주양자수예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레벨 1.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이 N은 2, 레벨 2. 세 번째 껍질이 N은 3. 네 번째까지 할까요? 네 번째 껍질이 N은 4입니다. 됐죠? 이때 이 껍질의 넘버링을 주양자수에서 1, 2, 3, 4라고 한다면 에너지는 당연히 이쪽 갈수록 크다는 거 여러분 알겠죠? 전자들이 가진 에너지 얘기하는 거예요. 껍질의 이름을 갖다가 얘를 K라고 한 거고 얘를 L껍질, N껍질, N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반에 1번이 김철수야. 그렇지? 아, 참 너무 옛날 이름이다. 철수가 뭐지? 1번은 번호고 이름은 철수야. 이 얘기예요. 됐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양자수 다음에 부양자수인데 이거는 오비탈 모양에 따라서 나타낸 거예요. 여기선 중요한 거는 이걸 이제 L로 표현하는데 기본 오비탈은 S, P, D, F가 있었죠. S 구형이었고 P는 이렇게 R형 모양이었죠. 여기 세 개가 존재했었습니다. D, F 이렇게 존재해요. 그런데요, 요 모양을 봤을 때 얘는 S는요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죠. 모든 것에 다 들어있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이기 때문에 0이에요. 그 다음에 P부터는 옵션이에요. 첫 번째 옵션 P, 그 다음에 에너지가 더 들어갈 수 있으면 두 번째 옵션인 D, 세 번째 옵션이 F. 그래서 S라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버링을 안 달고 0으로 씁니다. 되겠죠? 바로 이런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라는 건데 이게 오비탈의 방향이에요. 앞서도 봤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방향이 3개가 있었어요. x, y, g축으로 3가지. 그래서 요 ml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자기양자수를 보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옵션인데 방향 없었죠. 그래서 또 0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자기양자수의 p를 보게 되면 3방향이기 때문에 여기 3가지가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3가지를 요 l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마이너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쓸게요. 이것도 뭐 대단한 거 아닌데 여기 있는 자기양자수는 원래 이 지금 얘 있죠. 부양자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l부터 l까지의 정수값. 그럼 얘가 정수값을 가지려면 마이너스 1, 야, 여기다 써야 되겠다. 여기 있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정수값이니까 0, 1 되죠. 요 3가지가 있죠. 요게 3차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봤던 디오비탈은 5개가 있었죠. 지금 여기 보면 부양자수가 요건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하면 5개. 얘 7개였죠. F는. 그럼 요거는 부양자수가 3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3개,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해서 3개 하고 가운데 하나 있으니까 총 7개. 맞죠? 이렇게 해서 오비탈 개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핀 양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전자 스핀 방향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전자가 있으면 이 전자예요. 전자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돌 수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전자는 이런 방향으로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의 스핀 방향에 따라서 2가지 방향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 해가지고 이게 화살표로도 표시하거든요. 하나는 이런 방향이면 하나는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2가지가 있는데 한 방향을 플러스 2분의 1로 하면 다른 방향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한다. 여기서 왜 2분의 1이라 이제 분수가 되냐면 이게 오비탈 하나 있잖아요. 공간마다 전자가 2개씩 들어갈 수 있어요. 2개씩 들어가면 이제 정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s오비탈은 전자가 최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p오비탈은 공간이 어떻게 됐어요? 3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2개씩 들어갈 수 있는 애가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총 6개 들어갈 수 있어요. d오비탈은 5개가 있었죠. 이 공간이 5개가 있었기 때문에 2개씩 5개, 10개 들어가고, f오비탈은 7개니까, 2, 7, 14, 14개가 들어갑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주양자수 1, 2, 3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그리면 n이 1, 2, 3 여기까지 표현이 된 거예요. n 껍질까지. 그렇죠? 자, 이때 부양자수라는 것은 바로 오비탈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비탈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0이라는 거 있죠. 이건 기본 s 오비탈이에요.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 그래서 여기서는 s 오비탈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 이 주양자수 첫 번째 궤도에는. 그리고 얘는 기본이기 때문에 s는 다 가지고 있다니까. 두 번째 껍질에도 S 있고 세 번째 껍질에도 S 오비탈이 있어요. 됐죠? 그런데 여기 이름을 붙일 때 이렇게 붙이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에서 여기 1S,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에서 2S, 그 다음 세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에서 3S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첫 번째 궤도는 얘는 기본이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에서는 S밖에 없지만 두 번째 궤도부터는 기본 플러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뭘 더 가질 수 있다? 옵션. 첫 번째 옵션을 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옵션인 p 오비탈을 달 수 있어요. 되겠죠? p 오비탈을 달 수 있는데 여기서도 두 번째 껍질에 있는 p 오비탈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ESEP. 자, 여기에 그러면 세 번째 옵션인, 그러니까 첫 번째 옵션 말고 두 번째 옵션인 D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어딜 감히. 됐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옵션인 S와, 기본인 S와 그 다음에 첫 번째 옵션인 P를 갖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껍질로 가면 기본 당연히 가지고 있고 첫 번째 옵션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P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 옵션도 달 수 있어요, 세 번째부터는. 두 번째 옵션은 바로 d 오비탈을 달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d 오비탈까지 달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요게 p 오비탈이 세 번째 했으니까 3p 오비탈, 그 다음 d 오비탈도 세 번째 했으니까 3d 오비탈 이렇게 표시한다는 겁니다. 앞서 봤던 여기에 있는 넘버 있죠. 주양자수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p는 p인데 세 번째 있는 p구나. 세 번째 있는 p 오비탈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오비탈 종류 보면 여기는 1s, s만 갖고 있고 첫 번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S 기본에 P를 가지고 있어요. 옵션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궤도 있으니까 ES-EP.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게 되면 S 기본에 첫 번째 옵션에 두 번째 옵션까지 달 수 있죠. 그쵸? 그런데 세 번째 있으니까 3S, 3P, 3D로 표현한다.
오비탈의 수는 얘 하나고요. 얘도 하나죠. S는. 근데 P는 3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S는 하나고 P는 3개인데 D부터는 5개라는 거 우리가 선생님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바로 그 내용입니다. F를 안 그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총 전자수는 이 S오비탈 보면 이 공간 하나당 2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전자가 총 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가 총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총 전자가 봐봐. 여기에는 2개 들어갔죠? 그럼 여기도 S에는 2개 들어가고 2개씩 3개 되니까 6개 들어가죠. 총 8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세 번째 궤도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P 오비탈에는 6개 들어가고 D 오비탈에는 10개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총 18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뭐 나트륨의 원자 배치 같은 거 할 때 나트륨 원자 배치 11번이잖아요. 첫 번째 궤도에 전자 2개 들어간다. 이게 S오비탈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궤도에는 S오비탈 기본에 2개 들어가고 옵션에 6개 들어가니까 총 8개 들어가죠. 나머지 세 번째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남아. 그래서 이게 11번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나트륨에.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오비탈의 총수는 여러분 이거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지 말고요. 그냥 이거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미지로 여러분 눈으로 기억해두면 돼요. 그럼 요거 한 번만 해보자고요. 우리 안 했어도. 네 번째 궤도는 기본적으로 S 오비탈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옵션인 P 오비탈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옵션인 D 오비탈 가지고 있고 세 번째 옵션인 F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근데 네 번째 했으니까 숫자는 어떻게 돼? 여기다가 넘버링 4444만 해주면 되는 거지.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비탈 총수 보게 되면 얘는 S만 있으니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는 어떻게 돼? S하고 P가 있죠. 그래서 S가 하나인데 P는 3개짜리니까 총 4개. 1 플러스 3에서 4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궤도에서는 세 번째 껍질에서는 S오비탈 1개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P오비탈 3개가 있는 상황에서 D오비탈 5개죠. 그래서 총 9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전자수 선생님이 얘기한 전자수는 여기에 2배씩 해줘야 되는 거 오비탈 수에서 2개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좋습니다. 그래서 오비탈 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n이 주양자 수잖아요. 1 대입하면 1 n 제곱하면 2 대입하면 4가 돼야 되니까 n 제곱하면 4 되죠. 3 대입하면 n 제곱하면은 9가 된다. 이제 그 얘기인데 외우지 말고 이 그림을 그리면 돼. 한 번만 세워보면 되지 뭐. 됐죠? 최대 소형 전자수는 왜냐면 요 지금 오비탈 수에서 2개씩 한 방에 2개씩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2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최대 2개 들어갔죠? 최대 2개 들어갔어요. 주양자 수 1에 제곱해준 다음에 2 하면 2 나오죠. 이건 그냥 단순히 숫자 맞추려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여기 두 번째 껍질까지 하게 되면 2는 4, 그쵸? 여기 2 대입하면 2는 4에다 하면 8이죠. 그래서 여기 8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껍질. 그래서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다 합치면 총 10개 전자가 배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껍질을 보게 되면 여기는 3제곱에다가 그쵸? 3제곱에다가 2를 곱해주면 18개. 그쵸? 지금 방수가 9개인데 2개씩 들어가면 18개 들어가잖아.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우선은 에너지 준위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우선은 바깥 껍질일수록 에너지가 높다는 사실은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원자핵이 있는 거예요. 원자핵이. 여기 원자핵이 있고 레벨 1, 레벨 2, 레벨 3, 레벨 4,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주양자 수니까 이제 N은 1 이렇게 되고 N은 2 이런 식으로. 이때 두 가지는 뭐냐면 수소 원자일 때와 다전자 원자일 때가 달라요. 수소 원자는 가장 기본적인 거야. 자, 첫 번째 기본, 그 다음에 기본과 옵션 1, 기본과 옵션 1, 옵션 2, 기본과 옵션 1, 옵션 2, 옵션 3까지 써야 되는데 여기는 표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1S보다는 2S와 2P가 레벨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2S와 2P도 에너지의 크기는 똑같다. 그 다음에 레벨 3에 있는 SPD를 보게 되면 3S, 3P, 3D는 똑같은 상황에서 2보다는 높다. 그 얘기예요. 당연히 여기도 보게 되면 4는 3보다는 크겠죠. 에너지가. 그런데 4S, 4P, 4D, 4F까지 4F까지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수소 원자일 때예요. 전자가 하나 있는 경우. 됐죠? 근데 실제 우리가 수소만 가지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호 원자 매음도 수소에서만 맞고 그 다음부터 이게 좀 틀어지는 경우가 이건데 다전자 원자, 그러니까 전자가 두 개 이상인 거, 원자 번호가 2인 이상인 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레벨 1에 있는 것보다는 레벨 2에 있는 애들이 클 거 아니야, 에너지가. 그래서 1S보다는 2S가 크고 앞서 봤던 수소 같은 경우는 ES와 EP가 동일했다고. 근데 전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사실 EP가 ES보다는 이게 동일한 게 아니고 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일리가 있죠. p 오비탈이 s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더 크잖아. 이게 좀 더 리얼하다고. 그 다음에 레벨 3로 올라가면 당연히 3S, 3P, 그 다음에 3D로 이제 순서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레벨 4로 가면 4S, 4P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요 부분이 뒤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3S, 3P, 3D가 그 다음에 4로 점프해서 4S, 4P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좋은데 4S가 앞으로 나오고 3D가 뒤로 가거든. 그래서 3D가 오히려 4S보다는 더 높은 준위를 차지하고 있다. 3D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정확한 내용은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데 이제 주양자수와 부양자수 n 플러스 l 규칙이라 해가지고 지금 주양자수는 여기 1, 2, 2, 3, 3, 4,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부양자수 보게 되면 얘는 기본이니까 0, S는 다 0이야. P는 옵션 1, S는 0, P는 옵션 1, S는 0, D는 옵션 어떻게 돼? 2, 그 다음에 P는 옵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 더해보면 1 더하기 0 하면은 1이죠. 얘네들 더하게 되면 2 더하기 0 하면 2가 돼요. 얘는 2 더하기 1, 3 더하기 0, 얘는 3 더하기 1, 그 다음에 4 더하기 0이 되죠. 그리고 3 더하기 2, 3 더하기 뭐야? 이거 잘못됐어요. 2예요. 2, 3 더하기 2, 그 다음에 4 더하기 1 이렇게. 이거 오타입니다. 1 하면은 보세요. 이거 1이고 2고 3이고 3이고 4고 4고 5가 되죠. 이거 총수가 큰 순서대로 요 값이 큰 순서대로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래서 얘 4S짜리 보게 되면 요 합 NSL 규칙에 보면 여기가 4가 되지만 지금 3D는 5가 되죠. 5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얘도 5고 얘도 5잖아요. 이때는 주양자수가 큰 게 같은 5라고 하더라도 주양자수가 큰 게 더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보다는 4가 크다. 근데 이거 하지 말고 언제 이거 하고 있어. 우리는 요것만 알면 돼. 그냥 4S가 나대느라고 앞으로 가고 얘가 3D는 뒤로 밀렸다. 그러니까 4S, 사스 요것만 앞으로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쫙 적고 순서대로 쫙 적은 다음에 4S만 앞으로 하나 밀어주고 그러니까 뒤로 밀려 3D는 뒤로 밀려주면 요것만 외우세요. 이거는 암기만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전자들을 배치하는 법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눈에 익어야 돼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뭐 사실 복잡한 거 없고요. 처음에는 그림을 그리는 걸 선생님 추천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눈에 익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림 없이도 문자로서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채워볼 건데 우선은 레벨 1에는 기본밖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요 공간 S 공간 안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갑니다. 이걸 숫자로 쓰죠. 전자가 채워진 거 최대로 채워질 수 있는 거 2개입니다. 레벨 2로 넘어가면 기본에다가 어떻게 옵션을 하나 달 수 있어요. 얘는 오비탈이 3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개씩 들어가면 총 6개까지 달 수 있어요. 우선 여기까지 볼게요. 전자가 이제 원자핵이 있을 때 전자 껍질이 하나 있을 때 최대 전자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이게 헬륨의 원자 배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이 만들어졌을 때 총 8개가 만들어지죠. 10번의 네온 배치예요. 18쪽에 있는 네온 배치가 됐어요. 자, 세 번째 껍질로 넘어가면 기본 첫 번째 옵션, 두 번째 옵션이 여기 있는데 얘가 1로 들어왔죠.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기선 최대 잘 보세요. 2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몇 개? 6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6개,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2개가 채워지죠. 이게 뭐냐면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채워지고 난 다음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 더 못 들어가고 바로 다음 껍질이 생기고 2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세 번째 껍질까지 여기까지 봤을 때가 이게 바로 18번 아르곤의 배치고요. 그 다음에 19번, 20번까지 배치를 했죠. 바로 칼륨, 칼슘까지. 이게 그 이유예요. 여기서 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밖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 공부할 때 20번 칼슘까지 19번 칼륨, 20번 칼슘까지만 여러분 공부했었죠. 그게 이겁니다. 여기서 틀어지는 것 때문에 약간 좀 복잡성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배치인 20번까지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바로 이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되는데
나트륨의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겠으면 우선은 11번이죠. 그럼 첫 번째 궤도에 2개예요. 두 번째 궤도에 8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0개 찼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궤도에 S 오비탈에 하나가 들어가죠.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림으로 그리면 자 어떻게 되냐면 11번 나트륨 같은 경우 자 11번 나트륨 같은 경우 안쪽 껍질에 2개 첫 번째 껍질 레벨 1에 2, 그 다음에 8, 세 번째 하나 요겁니다. 됐죠? 바로 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들등 상태를 표현할 수 있어요. 전자들이 에너지 먹으면 다음 레벨로 가거나 그쵸? 그 다음에 에너지를 토해내면 아래 궤도로 또 자천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전이가 가능한데 이제 들뜬 상태를 표현하면 안에 2개 찾고 여기 6개가 돼서 8개가 채워져야 되는데 여기 있는 전자가 하나가 에너지 먹고 점프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하나가 비었으니까 총 7개가 됐죠. 원래 8개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는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2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 있는 그 레벨 1, 레벨 2, 레벨 3를 갖다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껍질 이름. 첫 번째 이 껍질을 K 껍질, 두 번째 껍질 여기를 뭐라 그러냐? L 껍질, 그 다음 껍질을 N 껍질이라고 그랬죠. 전자 2개씩 배치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치한다 그랬죠. 중요한 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서 하나가 이렇게 채워지면 이렇게 반대는 이렇게 채워져요. 이게 우리가 표시를 해요. 이렇게 채워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 필요 없고요. 정확하게 뭐 이게 다예요. 이게 같은 그 양자를 이제 양자수를 겹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인데 뭐 그렇게까지 이해 못 해도 되고요. 우리 이렇게 표기 방법만 생각하면 돼요. 그럼 S 오비탈에는 2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엇갈려서 2개 순서 관계 없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L 껍질이에요. 이제 L 껍질 여기서는 S 오비탈에 2개 그 다음 P 오비탈에 6개인데 공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채우고 이때 채우는 순서는 이렇게 채웁니다. 자, 채우는 순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 둘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우선 방이 넓으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나머지 들어가 가지고 2개씩 채워지는 거예요. 순서는 바뀌어도 관계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채워지고 뭐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채워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만 채워지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L 껍질도 총 6개를 채워서 여기에 지금 L 껍질에 2개와 6개에서 총 8개 찬 거고요. 8개. 앞에서는 2개 찬 거고 나머지 N 껍질에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전자. 그래서 하나가 채워진 거를 표현한 거예요. 됐죠? 여기로 와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에 8개. 그래서 2, 8에서 10, 그 다음 마지막 11. 됐죠? 근데 얘가 들뜬 상태가 되면 여기 채워진 것 중에 하나가 여기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비어있던 곳이 2개가 된 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다가 여기는 없네. 여기다가 해야 되겠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전자 하나가 점프해서 세 번째 레벨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하나가 비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개가 차고 있는 상황. 이게 바로 들뜬 상태가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나트륨의 원자 전자 배치를 보게 되면 이게 기본인데 이제 나트륨 이온에 배치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온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날아간 거거든. 그래서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나트륨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플러스 1짜리 나트륨 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마지막에 있는 전자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전자 배치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플루오린은 9번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채워지죠. 근데 봐봐요. 이제 2개가 채워지고 나머지 7개가 남았는데 S 오비탈에 2개, 그 다음 P 오비탈에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채워지면 총 바깥쪽 껍질에 7개. 첫 번째 궤도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궤도에 7개 해가지고 9개가 만족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플루오린 원자의 전자 배치, 정기적으로 중성인데요. 플루오린이나 이온 해가지고 전자 하나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비어있는 전자에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플루오린화야 이온이 되겠구나. 플루오린은 9번이니까는 9개 전자가 채워져야 되는데 9개 전자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하나가 더 들어왔네? 그러면 마이너스 1의 플루오린 전자 배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전자가 2개 들어오면 마이너스 2고 전자가 원래 있는 것보다 2개가 빠져나갔다 그러면 플러스 2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는 2개 채워졌고요.
홀전자라는 거는 하나만, 요 방에 하나만 채워진 걸 홀전자라 그러는데 여기는 꽉 찼으니까는 홀전자 없고요. 질소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2개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총 이게 7번이거든요. 7개 채워졌는데 이미 2개 채워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서 s오비탈에 2개 채워졌습니다. 5개 남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2개 채워졌으니까 여기서 5개 남아야 되는데 2개가 채워졌으니까 3개가 남았죠. 3개가 이런 식으로 한 방에 2개씩 안 들어간다니까요. 하나씩 우선 채우고 난 다음에 하나씩 채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기 1, 1, 1을 쓴 겁니다. 되겠죠? 이거는 오비탈이 한 방에 이제 2개씩 들어가는 게 이제 3방 있다는 거를 X, Y, G로 나눠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요거는 X, Y, G로 나누지 않고 그냥 6개가 그냥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씩 있는 거를 홀전자라고 그러고 플로린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보면 여기 홀전자 하나 있죠? 그게 홀전자 하나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싸움 원리라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자는 에너지가 작은 오비탈부터 순차적으로 쌓인다. 파울리 베타 원리는 한 개 오비탈에 최대 2개 전자가 채워지고요. 2개 전자는 스핀 양자수가 다르다. 이렇게 채워지면 이렇게 채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훈트 규칙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는 가능한 한 짝을 짓지 않는 방법으로 공간이 넓으면 굳이 얘네들까지 좁은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규칙을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되겠고, 자, 질소의 전자비치 7개를 한번 볼게요. 바닥 상태입니다. 2개, 자, 선생님 그냥 기본적으로 질소를 보게 되면 첫 번째 궤도에 2, 그 다음 궤도에 5 해가지고 얘가 이제 질소 원재 전자 배치가 되거든요. 첫 번째 레벨에서 s오비탈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레벨에서 얘는 기본인 s만 갖고 있고 1s만 갖고 여기는 2s와 옵션인 2p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2개가 들어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는 3개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굳이 3개가 방이 3개가 있는데 이게 2개씩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이 3개가 있는데 방이 3개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선은 최대한 전자들끼리도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을 때 하나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3개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질소 원자의 바닥 상태, 가장 안정적인 상태예요. 여기서요, 갑자기 하나가 어떻게? 욜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거는 들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트 규칙에 어긋난 상황, 그러니까 기본 상황에서 훈트 규칙이 어긋나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전자가 또 1로 들어왔죠. 이것도 들뜬 상태예요. 싸움 원리에도 어긋나죠. 왜냐하면 이 레벨, 쉽게 말하면 싸움 원리도 에너지가 작은 오비탈부터 채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싸움 원리에 어긋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전자 하나가 아예 다른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에너지를 많이 먹으면 다음 에너지 먹으면은 내가 그 점프할 수 있는 만큼만 에너지만 받기만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들뜬 상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예요. 싸움 원리, 파울리 베타 원리, 훈트 규칙을 다 만족하면 바닥 상태예요. 되겠죠? 그 다음에 싸움 원리나 혹은 훈트 규칙 어느 거 하나만 만족하지 않으면 다 들뜬 상태예요. 중요한 건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약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는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자,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얘네들 다 맞췄을 때가 바닥 상태로 가장 안정한, 가장 표준적인 전자의 배치 상태인데, 이때 싸움 원리를 만족하지 않거나 훈트 규칙이 만족되지 않으면 다 들뜬 상태예요. 근데 어느 경우든 파울리 베타 원리가 만족하지 않다. 이거는 아예 틀린 배치입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하고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학기 기말 두 번째 클립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